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기계 번역 이제 파트 이거 다음에 이제 기계 번역인데 이제 본 강의의 주제에 맞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거고 기계 번역을 설명드릴 때 좀 자세하게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다 뜯어볼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지능이라는 거는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인공지능이라는 건 당연히 컴퓨터가 그 인간의 지능을 해결하는 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을 두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되겠고, 뭐 어떻게 보면 감정 분석기 같은 경우도 감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 부르면 되겠고요. 기계 번역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지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언어 처리하고 인공지능 중에서 인공지능이 더 큰 개념인데, 이제 우리의 인간의 지능을 생각해 보면은 시각 지능도 있고 언어 지능도 있고 다양한 지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미지 인식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지능 중에서 그 시각 지능에 해당하는 게 되겠고, 언어 처리, 자연 언어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지능 중에서 이제 언어 지능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제 역사인데요. 뭐 튜링부터 뭐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시작점을 다르게 보는데, 튜링이 나온 게 이제 튜링 머신이라 튜링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계속 사람하고 어떤 대상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맞추는 게 튜링 테스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인공지능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대화한 사람이 이게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 같은 경우 두 번의 이제 겨울이 있었어요. 지금 알파고 이후로 딥러닝이 나오면서 엄청 뜨겁고 뭐 다 4차 산업혁명은 뭐 인공지능이다 이러고 있지만은, 옛날에 제 지도 교수님한테 들었을 때만 해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인공지능 전공이신데 그분이 이제 90년대 후반 2000대 초반인데 뭐 취업할 곳도 없었다, 뭐 자리가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지금하고 완전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연 언어 처리라는 것도 그 당시 2000년대 초에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였고 그때 완전 홀대를 당했던 시대죠. 지금은 완전 핫하지만은. 근데 그 이유가 일단은 지금은 인공지능이 핫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GPU라는 게 나오면서 하드웨어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딥러닝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뭐 윈도우 98 이런 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학습을 돌리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은 웹, 인터넷이 나오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웹에 있잖아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데이터가 많다는 건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데이터가 없었겠죠. 인터넷도 뭐 다양한 웹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때 뭐 크롤링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술도 아마 없었을 거고, 데이터 부족, 또 컴퓨팅 파워가 안 되는 거, 또 이제 뭐 딥러닝 전에 통계 규칙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계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의 문제, 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인공지능이 각광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딥마인드 알파고 그 사건, 사실 그 전에 2012년도에 딥러닝이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미지 인식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서 딥러닝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기존에는 막 1%씩 올랐던 대회 성능이 갑자기 막 5, 6%가 확 올라버려서 그때부터 딥러닝이 주목을 학계에서 받기 시작했고,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는 아무래도 알파고 이후부터 딥러닝을 일반인들한테 좀 알려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은 합리주의자하고 경험주의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합리주의자가 뭐냐면은 결국 전문가 시스템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컴퓨터한테 뭐 법률, 뭐 의료 판단 시스템을 할 때 그냥 얘한테 이거면 이거다라고 하나하나의 지식을 그냥 다 가르쳐 주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자예요. 그래서 뭐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장인들이 학문 연구 오래 실무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지식을 사람이 직접 컴퓨터한테 제공하는 거죠. 컴퓨터한테 이걸 A일 때 B를 하고 뭐 B일 때 C를 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면 규칙 기반 시스템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 이런 것처럼 컴퓨터한테 일일이 모든 규칙을 명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그걸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뭐 기계 번역, 뭐 언어 처리를 생각해 보면은 언어의 규칙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촘스키도 말했다시피 뭐 무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어의 문법 규칙은,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하는 것들도 언어학자들도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이제 뭐 간단히 생각한 규칙 기반 방식,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한계점 때문에 전문가 시스템이어서 처음에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했다가 70년대, 80년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한계점 때문에 다시 또 겨울이 왔어요, 인공지능에. 그다음에 합리주의의 반대가 경험주의자인데 이게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컴퓨터한테는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 정답을 가르쳐 주는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뭐 데이터를 주는 거죠. 뭐 A일 때 B이고 뭐 B일 때 뭐 C다 뭐 이런 데이터들을 다 주고 그냥 컴퓨터한테 데이터 주고 그걸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걸 네가 맞춰봐라는 게 경험주의자예요. 데이터를 준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경험주의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개와 고양이를 분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분류기를 만드는 걸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이 개와 고양이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그거는 뭐 구글에서 뭐 사진을 클로닝 한다거나 그런 걸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개일 때 뭐 0, 고양이일 때 1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레이블링을 해준 거를 컴퓨터한테 이 알고리즘은 뭐 딥러닝을 쓰든 뭐 기계학습을 쓰든 이 사진일 때 이건 고양이야, 이 사진일 때 이건 개야 라는 거를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그거 학습을 하면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 모델에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이게 고양이냐 강아지냐를 분류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경험주의자에서 말하는 그 기계학습 딥러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사실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돼요. 딥러닝에. 기계 번역을 생각을 해보면 한영 기계 번역을 만든다 했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이 한국어, 영어, 병렬, 코퍼스를 모아야겠죠. 뭐 헬로, 안녕하세요 이런 게 병렬 코퍼스인데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 모으고 그거를 뭐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면 기계 번역 모델이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입력, 뭐 사람이 뭐 새로운 입력을 넣었을 때 그거를 번역해내는 것. 그게 이제 다 이런 패러다임입니다. 모든 것들이 감정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장일 때 긍정이다, 이 문장일 때 부정이다 라는 레이블링을 달아주고 그거를 딥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거기다 넣었을 때 이거를 잘 분류해낼 수 있느냐 그게 되겠죠. 그래서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 이거 뭐 이미지 인식에서는 CNN을 많이 쓰고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뭐 자연어 처리에서 뭐 RNN을 많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기계 번역에서는 뭐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모델을 잘 쓰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큰 패러다임을 보면 이렇게 돼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나에게 맞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알고리즘 CNN이든 RNN이든 구성을 하고 그걸 학습을 시켜서 학습한 모델이 나오면 그거를 테스트 셋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데이터가 되겠죠. 테스트 셋으로 그거를 검증을 하고 이거의 모델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하고 그거를 뭐 서비스를 한다면 여러 다양한 서버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딥러닝 뭐 경험주의자는 방식과 뭐 딥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크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식공학 vs 기계학습이라 되어 있는데 지식공학이 결국 합리주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이 이제 경험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 이 네 가지 개념이 있어요. 준지도학습은 사실 모르셔도 되고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개념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개와 고양이라고 했을 때 개는 뭐 0, 고양이는 1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0과 1을 붙이는 거가 레이블을 붙인다 했는데 그런 레이블들을 붙여서 학습을 시키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정답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뭐 고양이일 땐 0으로 뭐 개일 땐 1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잖아요. 컴퓨터한테.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정답이야 라고 지도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학습이 된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그 0 또는 1을 뱉어내는 것. 이런 게 이제 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마다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다 이제 지도학습으로 해결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 추세는 이제 비지도학습인데요.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데이터 레이블이 없는 거죠. 간단히 생각하면은 그냥 개하고 고양이 사진만 넣고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군집화를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그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고요. 당연히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에 비해서 성능이 좋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레이블을 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 추세는 비지도 학습으로 가고 있죠. 어떻게든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이죠. 강화 학습 같은 경우는
이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행위일 때 잘했으면 보상을 주고 이런 행위일 때 못했으면 페널티를 주는 게 이제 강화 학습이고요. 이게 알파고에 쓰인 기술이 이 강화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 강화 학습의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분류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도 학습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근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 분석에서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뭐 여러 감정 중에서 하나를 분류하고 스팸 앤 메일에서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부동산에서 뭐 집값 예측하는 거 이런 건 분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연속적인 그 선상에서 이 가격일 거야라는 걸 예측하는 게 이제 회귀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점에는 뭐 이 가격, 이 시점에는 이 가격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면서 새로운 뭐 시점이 들어왔을 때 이 가격이다라는 걸 예측하는 것. 이거는 두 개 중 하나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선 중에서 하나를 예측하는 것. 그게 이제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predict continual 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그 두 가지 차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링, 이제 결국 군집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제일 유명했던 게 K-means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 K가 이제 몇 개로 군집화를 시킬 거냐예요. 그래서 K가 3이면은 뭐 K가 2라 했을 때 고양이 개 사진을 여러 개 놓으면 그 컴퓨터가 알아서 레이블 안 돼 있어도 두 개로 그냥 알아서 자기들만의 특징을 찾아서 두 개로 분류를 해주는 게 이제 K-means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unsupervised와 supervised 차이는 그냥 레이블이 달려있다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강화학습은 보상을 준다 아니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걸 잘했으면 보상을 주고 못했으면 페널티를 주면서 학습을 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여기 알고리즘이 써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시간상 다 다룰 수가 없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용어 정립이 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딥러닝과 어떤 분들은 딥러닝이 뭐 머신러닝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냥 딥러닝이 인공지능으로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비전공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포함 관계예요.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 있는 겁니다. 머신러닝 안에 이제 뭐 아까 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언슈퍼바이즈 러닝, 뭐 아까 알고리즘 K-means가 있다, 뭐 SVM이라는 것도 있는데 머신러닝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중에 인간의 그 신경망을 방식을 이용한 게 딥러닝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중에서 머신러닝이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언어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가 저렇게 돼 있는데 뭐 딥러닝 방식도 사용했었으니 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뭐 머신러닝,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딥러닝과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저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인간의 신경망을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그 인간의 뇌를 생각해 보면 뇌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양한 입력들이 들어온대요. 그 입력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어떤 웨이트 값하고 어떤 값이죠. 어떤 값하고 곱해서 그 값들을 다 합친대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x1, x2, x3, xn이 있는데 x1과 w 맨 위에 있는 거 뭐 1j, 2j, x2하고 2j를 곱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요. 그렇게 두 개를 곱한 거를 저희 시그마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 다 값을 합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다양한 여러 개의 입력이 있을 때 저것들을 웨이트를 곱해준다고 하는데 웨이트를 곱하고 그걸 하나의 값으로 합쳐지고 근데 그 값을 봤는데 이게 어떠한 경계 이상이면은 그거를 그대로 출력을 하고요. 어떠한 경계 미만이면은 그냥 값을 죽여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의 뇌의 전부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이거 시스템을 여러 층을 쌓은 것이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해서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출력 나온 것들을 다시 저게 x1이 돼가지고 또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는 거 그게 이제 딥러닝이에요. 딥러닝이라는 게 왜 딥이냐면 여러 층을 쌓아서 딥이에요. 뉴럴 네트워크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성 있게 보면 X는 결국 여기서 인풋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웨이트, 이제 결국 딥러닝이 학습을 한다는 건 저 웨이트 값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저 값을 계속 변경시켜가면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저 웨이트를 곱해서 저 웨이트하고 인풋과 곱한 거 서메이션을 하고, 그 서메이션을 액티베이션 펑션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계치 이상이냐 미만이냐예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이 인계치 이상이다 하면 그걸 출력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인계치 미만이다 하면 그것을 이제 값을 없애버리는, 이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합한 게 뭐 CNN, 뭐 RNN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게 결국 이게 가장 핵심 개념이에요. 뉴럴 네트워크에.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를 그냥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게 결국 저렇게 여러 층을 쌓은 거, 그 과정을. 그 결국 저기 보시면은 각각 선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입력하고 저 선 안에는 결국 각각의 웨이트들이 있겠죠. 그 웨이트들을 곱하고 저 화살표들을 서메이션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나가고, 그 나갈지 말지 결정하고, 뭐 그게 결국 뉴럴 네트워크고, 그런 걸 여러 개 쌓은 게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이용하면은 학습 데이터만 있으면은 알아서 다 학습을 해요. 근데 예전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피처를 사람이 설계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들을 다 옛날에는 다 사람이 다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의 엔드-투-엔드 시스템이라 하는 게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이 필요 없어서 이제 엔드-투-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네 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딥러닝 분야에서 가장 선구자들이죠. 그래서 저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얀 루큰이라는 교수님인데, 현재 페이스북 인공지능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분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인데, 아마 이분이 지금 구글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딥러닝 2012년도에 처음 적용해서 딥러닝을 알린 사람, 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저분이 제일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 다 제자들이거든요, 저 분들의.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요슈아 벤조라는 교수님인데, 지금 아마 몬트리올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분도 아마 엄청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그리고 저분의 이제 포스닥으로 나온 분이 조경현 교수님이라고 이제 한국인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나누게 될 그 기계 번역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시초가 한국인입니다. 근데 그분의 지도 교수님이 저분이고, 저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앤드류 응 교수님이고, 바이두에서 AI 총괄을 했었고요. 구글에서도 총괄을 했었고, 지금 그리고 뭐 코세라라고 아마 강의 많이 들으실 텐데, 저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코세라도. 그래서 저 네 분은 아마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분들이 만든 자료들,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면 공부하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분의 앤드류 님이 강의한 머신러닝, 이 강의도 상당히 유명하죠. 거의 뭐 머신러닝 공부하는 입문자들한테 뭐 정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분이 강의하신 강의를 아마 대부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U 같은 경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GPU는 이제 이게 왜 GPU를 하는지, 뭐 GPU를 쓰면 뭐 CPU보다 빠르다 하는데, 결국 딥러닝에서는 행렬 연산을 해요. 행렬을 이제 곱셈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 곱하고 하나 곱하고 하게 되면은 CPU에서는 계산을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행렬의 계산을 하게 되면 병렬 처리를 하면 훨씬 빠르겠죠. A1과 뭐 B1을 곱하고 A2와 B2를 곱하고 해서 그 나머지 더하는 거를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되니까. 근데 GPU 같은 경우는 CPU와 다르게 병렬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행렬 연산에 빠르기 때문에 GPU가 딥러닝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GPU가 그냥 뭐 CPU보다 그냥 빨라서 딥러닝의 조태가 아니라 행렬 연산에 특화돼 있고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GPU를 사용했을 때 딥러닝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GPU를 사용했을 때 CPU를 사용했을 때 뭐 거의 뭐 10배, 8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거의 CPU로는 사실 뭐 간단한 모델 안에 기계 번역을 CPU에서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뭐 돌아는 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죠. GPU로 뭐 2, 3일이면 될 거를 CPU로 하면은 한 30일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GPU는 이제
딥러닝을 배우시는 분이라면 아마 필수일 거라 생각하고 딥러닝으로 유명한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에서 나온 GPU 뭐 테슬라 뭐 타이탄 이런 것들이 다 엔비디아에서 나오는데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나온 GPU가 일단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주목받은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왜 갑자기 딥러닝이 떴냐, 뭐 알파고 사건 이후로 뭐 그게 막 이겨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 획기적인 알고리즘, 개발 환경의 진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GPU, 행렬연산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CPU보다 GPU로 이제 훨씬 더 딥러닝 훈련이 빠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드웨어의 발전이 되겠죠.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이 되어서 딥러닝이 일단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좋게 됐고 그 다음에 뭐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죠. 아까 그 네 분의 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인공지능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을 내놓고 있고 뭐 구글 넷이라던가 뭐 트랜스포머도 구글에서 이제 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알고리즘인 거죠. 그런 것들 다양한 해법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실습에서 오픈 NMT라는 걸 하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 오픈 소스잖아요.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것들도 다 오픈 소스인데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아마 개발 진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오픈 NMT에 트랜스포머, 뭐 컨볼루션 투 컨볼루션 뭐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돼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한 개인이 그걸 다 개발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거쳐서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또 딥러닝이 많이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그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옛날에는 텐서플로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지난달에 제가 게시글 하나 본 게 파이토치가 지금은 앞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로 봤을 때도 일단 제일 쉬운 게 일단 케라스입니다. 케라스는 딥러닝 입문자들한테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코드가 직관적이고 굉장히 쉬워요. 근데 케라스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파이토치가 되겠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게 이제 텐서플로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파이토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텐서플로우에서 파이토치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또 텐서플로우가 또 2.0 버전을 발표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본인이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뭐 선택을 한다면 저는 파이토치를 선택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파이토치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일단은 최근에 일단 텐서플로우를 하던 분들이 파이토치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코드를 짜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직관적이에요. 텐서플로우보다는 더 쉽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오픈NMT를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오픈NMT도 텐서플로우 버전이 있고 파이토치 버전이 있어요. 텐서플로우 버전은 이제 컨트리뷰터가 몇 명이 정확히 한 20명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파이토치는 100명이 넘거든요. 그 말은 결국 발전 속도나 하는 분들이 파이토치가 훨씬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사람이 많은 쪽을 하는 게 더 코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아마 파이토치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말씀드렸는데 뭐 아마존 AWS나 이런 뭐 구글 콜앱 이런 것들 GPU 환경을 다 무료나 콜앱은 무료인데 AWS 같은 경우 돈을 내면은 쉽게 이제 GPU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딥러닝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냥 뭐 CNN, RNN을 뭐 자세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를 설명드릴 거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 기계 번역 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뭐 이제 이미지 인식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분야고요. 결국 컨볼루션 과정하고 뭐 맥스 풀링, 뭐 에버리지 풀링 과정이 있는데 뭐 이미지 인식을 할 때 이 이미지를 여러 픽셀이 있잖아요. 그 픽셀이 뭐 256 곱하기 뭐 256이다 했을 때 그거를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뭐 3x3으로 하나의 어떤 네모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거를 옆판으로 이동하면서 학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CNN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에도 쓰인 경우가 많긴 한데 대부분 이제 이미지 인식에서 CNN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까 네모칸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커널 사이즈라고 CNN에서 전문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몇 칸을 옮길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요. 뭐 스트라이드를 뭐 1로 하냐 2로 하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CNN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픽셀에 뭐 1111111 쭉 있다 했을 때 뭐 커널 사이즈에 뭐 3, 1, 1, 2 이렇게 있다 하면은 그냥 3 곱하기 1 해주고 1 곱하기 1 해주고 이런 개념이고 그 2 곱하기 2면은 결국은 4개의 사각형의 값이 나올 거잖아요. 풀링이라는 건 그 4개 중에서 그냥 가장 최대값을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맥스 풀링이라 하고 뭐 맥스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컨볼루션 과정과 뭐 풀링 과정 그다음 나중에 그거에서 다 나온 건 풀리 커넥티드 과정 이게 결국 CNN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블로그 찾으면 엄청 쉽게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RNN은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이 되냐면 언어라는 게 결국 이전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단어를 이제 예측하거나 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전 정보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게 계속 흐름으로 쭉쭉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RNN이 이제 순환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환 구조에 따라서 각각의 타임스탬마다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많은 좋은 성능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언어가 뭐 이쪽으로 보고 양방향으로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바이다이렉셔널 RNN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결국 한 방향으로 보고 양방향으로 반대 방향 보고 결국 포워드, 백워드 각각 보고 결국 최종으로 할 때는 그 포워드, 백워드에 나오는 값들을 그냥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RNN의 문제점이 이제 값이 저렇게 쭉쭉쭉 가면서 희석이 돼요. 그 뭐 값이 저렇게 소실이 되는 거죠.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값을 저장할 공간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값을 좀 소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러면은 중요한 정보만 가지고 가자라는 개념이 그냥 LSTM입니다. 그래서 입력 값을 무조건 다 넘기는 게 아니라 정보의 전달량을 조달하는 이제 게이트 같은 걸 추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더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이제 LSTM이고요. 그러니까 GAN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알파고 했으니까 강화학습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뭐 고양이와 개를 뭐 분류한다 했을 때 제너레이터는 가짜 고양이 사진을 계속 생성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주는 그러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게 GAN 구조고 이건 강화학습에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자연언어 처리에서 강화학습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학습도 수식이 많이 어렵긴 한데 뭐 공부를 해 두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망한 분야입니다. 아마 지금 어쩌면 제일 유망할 수 있는 분야가 강화학습일 수도 있어요.